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이제 우리 재무경제학 3주차가 되겠고요. 오늘 시간에는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에로드블 시큐리티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이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직관에 크게 어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잘 전달하는 어떤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비유라는 어떤 채널을 한번 거치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좀 왜곡이 생기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상 속에서 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세일즈 피치를 하기 위해 갖고 투자자나 뭐 이런 분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비교적 이제 뭐 좀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빠른 일종의 컨셉츄얼라이즈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이제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요. 에로드블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소 조심스러운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일종의 그 가격이란 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서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태라고 하는 요소를 하나 넣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축과 상태라고 하는 축을 하나 놓고서는 말하자면 이제 바둑돌을 하나하나 검은 돌, 흰 돌 놓아가는 듯한 기분으로 말하자면은 상태 하나당 말하자면 그 상태로 갈 확률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 부응하는 일종의 페이오프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러면서 이제 메워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큰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바둑판이 이제 자산 하나당 하나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시간하고 그 상태라고 하는 그 2차원 평면이 실제 이제 자산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아예 3차원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 하나하나마다 또 말하자면 시간과 상태가 이제 같이 오니까요. 그래서 금융에서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녀석은 단독으로 나타나는 법이 없고 이제 그 나름의 어떤 불확실성이란 걸 항상 달고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뭐 자산 가격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런 불확실성에 따라 가지고서 이 자산의 가격이 변해가는 어떠한 그 양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것을 이제 추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우리의 어떤 어프로치를 말하자면 구현하는 가장 어떤 굉장히 프리미티브한 이제 그러한 어, 어떤 주춧돌이 되는 것이 이제 에로드블 시큐리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학기 후반부쯤 가면 아마 에로드블 시큐리티랑 이제 여기에서 배운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에셋 프라이싱까지 하는 과정을 아마 약간 맛보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건 그 에로드블 시큐리티가 금융시장 일반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다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은 미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 상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연동돼서 가격, 선택 이런 얘기들을 계속 좀 해왔었는데요. 재무경제학의 경우에는 이제 재무가 또 매크로적인 측면들도 일부 터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금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두 번째 세션에 아마 이제 금융을 좀 약간 매크로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드리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캐시플로우를 좀 프라이싱하는 그런 어떤 훈련을 저희가 하면서 이제 오늘 이번 주 세션을 아마 마치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정도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좀 리뷰를 좀 더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2주차 수업에서는 저희가 이제 수리적인 테크닉,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필수적인 거로서 최적화 문제 푸는 법을 좀 배웠죠. 그래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기계적으로 풀기는 쉬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굉장히 쉬운데 이게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가졌죠. 그리고 이제 그 스스로 효용극대화를 하기 위한, 말하자면 이제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가정을 한 상태에서 어떤 그 컨슈머 디오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내용을 리마인드 한 상태로 저희가 에러드블리 시큐리티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했죠.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어떤 불확실성 앞에서 자산 가격이 어떤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가는지에 대한 어떤 통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인사이트를 저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로서 에러드블리 시큐리티의 개념을 저희가 배웠고요. 그럼 이제 실제 이제 금융자산에서 이제 얘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말하자면 에러드블리 시큐리티라고 하는 개념은 뭐 간단한데,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정 증권을 분석할 때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논의들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셨던 이제 컨틴전트 클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제 하고 출발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컨틴전트 클레임 같은 경우는 호황이 되는 확률을 갖다 파이라고 하고 불황이 되는 확률을 뭐 1 파이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에 초기에 말하자면은 Q 같은 경우 Q라고 하는 컨틴전트 클레임의 가격을 갖다가 주는데 호황일 때에 1을 주는 어떤 그러한 가격이 있다 그러면 그걸 Q 플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컨틴전트 클레임의 가격을 갖다 설정을 해놓고서 이제 저희가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불황인 경우에는 1-파이 확률로 이제 1을 갖다가 돌려주는 그러한 컨틴전트 클레임의 가격을 이제 Q 마이너스라고 한다 그랬었죠.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세팅을 해놓고서 이걸 이제 말하자면은 LW 시큐리티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저희가 말하자면 이제 금융시장 내에 있는 다양한 자산들을 갖다가 이제 분석하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블록으로서 빌딩 블록으로서 이걸 좀 써보자라고 한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었고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이번 주 논의를 해보려고 해요. 예컨대 국고채라고 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이자와 원금을 그대로 지급받을 걸로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 연방 정부의 채권, 그래서 이제 보통 US Treasury Bond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녀석들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이제 미국 정부가 망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갖다 생각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미래에 어떤 호황이 됐건 불황이 됐건 어떠한 이벤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경기의 변동과 상관없이 정해져 있는 페이오프를 돌려주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그 트리를 갖다 이제 바이노미얼 트리라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위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그런 그 상황의 분기점을 갖다 그어 놓고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상승 하락과 상관없이 동일한 페이오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컨티넨트 클레임에서는 이제 돌려주는 돈을 갖다 1로 이제 세팅을 해놓고서 저희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의 확률로 말하자면 뭐 호황이 오고 1-파이의 확률로 불황이 온다고 하면 그러한 어떤 그 변동과 상관없이 항상 1을 돌려주는 어떤 그러한 증권으로서 이제 저희가 국고채의 어떤 컨티넨트 클레임이라고 하는 걸 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컨티넨트 클레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호황일 때 1을 주는 Q 플러스 컨티넨트 클레임의 가격이었죠. 그 다음에 불황일 때에 1을 주는 컨티넨트 클레임 가격이 Q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컨티넨트 클레임을 갖다 동시에 이제 매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호황이 오나 불황이 오나 사실 항상 1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기 때문에 결국은 Q 플러스랑 Q 마이너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컨티넨트 클레임 가격을 갖다 합친 그 금액이 말하자면은 국고채에 대한 US Treasury Bond에 대한 어떤 컨티넨트 클레임의 가격으로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제가 요 우리 그림에서는 QB로 나타냈습니다. B가 이제 본드의 약자로 제가 이렇게 해뒀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마이너스 QB라는 돈을 내고서 트레저리 본드를 갖다 복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복제하는 과정에서 불황일 때와 호황일 때의 컨티넨트 클레임을 갖다 각각 하나씩 매수를 해가지고서 이제 일종의 국고채 페이오프를 갖다가 복제를 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만 원을 10% 이자로 1년간 저금하면 11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보셨던 그 US 트레저리 본드에 대한 컨티전트 클레임을 갖다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우리가 이제 좀 더 쉽게 수학적으로 이 국고채의 어떤 그 페이오프를 이제 분석을 해보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만기에 1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 중에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이제 다양한 투자 자산들 중에서 가장 안전한 거를 골랐을 때에 이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같은 리스크 프리 레이시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 이제 R로 설정한다 그러면, 초기에 말하자면 투자하는 어떤 그 투자 원금은 말하자면 1 플러스 R분의 2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저희가 이제 파이낸스에서 공부하는 그 돈의 시간 가치, 말하자면 타임 밸류 오브 머니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저희가 이 R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미래를 바라보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화살표 오른쪽 방향을 바라보는 입장이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R이라고 하는 게 내 자산의 증식의 속도를 갖다가 보여주는 일종의 이제 수익률 개념이 될 거고요. 미래로부터 이제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 예컨대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다 그러면은 현재 자산 가격을 갖다가 R이라는 어떤 속도로서 할인해 가지고 과거로 돌려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일정 금액을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바꾼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혹은 이제 이자율, 수익률 뭐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는데, 이런 소위 말하는 인터레스트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시간하고 시간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일종의 중력 같은 거라고 봅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한 어떤 중력들 속에서 자산 가격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거티브 일들이 되면 이제 거꾸로 빠질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될 것인데요. 좀 더 따져보면 보통 우리가 인플레이션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시간이 가면 보통 자산 가격은 올라가니까 정확히는 아마 중력이라기보다는 뭐 부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컨티넨트 클레임 가격을 저희가 이제 앞에서 좀 구할 때 이제 Q의 B다라고 이제 표시를 했던 것이 이제 왼쪽에 컨티넨트 클레임, 소위 말하는 이제 LW 시큐리티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만기에 1을 주는 US 트레저리 그 컨티넨트 클레임의 가격이 이제 Q의 B로서 표시가 됐다고 한다면, 시간 가치라는 개념으로 타임 밸류 오브 머니, 돈의 시간 가치라는 개념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만기에 1을 받는, 정확히 1년 뒤에 이자를 R로 투자했었을 때 1을 돌려받는 경우에 내가 투하해야 되는 돈은 1 플러스 R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은 Q의 B라고 하는 녀석은 1 플러스 R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채권에 대한 컨티전트 클레임 가격은 무위험 수익률을 이용하게 되면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호황일 때 파이의 확률로 이제 호황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뭐 아마도 주가가 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D의 플러스로 이제 표시를 하고요. 불황일 때는 D의 마이너스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얘를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컨티넨트 클레임으로 복제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파이의 확률로 D 플러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호황일 때의 컨티전트 클레임을 D 플러스 개만큼 사는 거예요. 그리고 1-파이의 확률로 불황이 왔었을 때 1을 받게 하는 불황에 대한 컨티전트 클레임이 있었죠. 그럼 그것은 D의 마이너스 개만큼을 갖다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컨티전트 클레임의 가격으로서 이러한 류의 주식에 해당하는 녀석의 가격을 QS라고 부른다고 하면, 이때 이제 S는 이제 스톡인데요. 그럼 이제 QS의 가격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앞에서 봤던 호황일 때의 컨티전트 클레임 가격 Q 플러스에다가 이 주식의 페이오프, 업사이드에 있는 요 D 플러스 개수만큼을 곱해준 D 플러스 Q 플러스가 말하자면 호황일 때 컨티전트 클레임의 그 매수 금액이 될 것이고요. 불황일 때 1-파이의 확률로 D-를 받도록 해야 되니까 D-에다 Q-를 갖다가 곱한
말하자면 주식의 가격은 QS는 결국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그 형태로서 두 종류의 컨티전트 클레임 가격을 갖다가 페이오프로 가중해서 합산한 녀석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컨티전트 클레임을 가지고서 주식 가격을 분석하는 어떤 그러한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좀 더 그 컨팅전트 클레임이라고 하는 어떤 가상의 투자 자산이 이제 현실 세계에 조금 더 이제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주식하고 채권을 묘사했던 어떤 컨팅전트 클레임을 이용해 가지고서 다양한 자산을 복제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호황일 때 에 대한 컨티전트 클레임을 저희가 이제 앞에서 배웠었는데요. 이걸 이제 주식하고 채권을 가지고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제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주식 S계와 채권 B계를 갖다가 사는 어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초기에 투하해야 되는 금액은 S의 QS 플러스 B의 QB만큼의 금액을 갖다 초기에 투하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투하를 한 상태에서 파이의 확률로 호황이 온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내 페이오프는 1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황일 때에는 사실 내가 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그 페이오프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끼워 맞춰 본다 그러면 불황일 때 페이오프를부터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말하자면 이제 B라고 하는 녀석, 저희가 말하자면 이제 채권에 대한 컨티전트 클레임 얼마나 사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본다 그러면 B만큼 산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야기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SD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SD 플러스 마이너스 SD 마이너스 한 것만큼을 저희가 이제 호황일 때 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저희가 S를 구해 보면 D 플러스 빼기 D 마이너스 분의 1로서 저희가 S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채권에 대한 저희 값은 이제 마이너스 SD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줄에 이제 B로서 표시되어 있죠. 마이너스 D 플러스 마이너스 D 마이너스 분의 D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주식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페이오프를 고정해 놓고 호황일 때 컨티전트 클레임, 불황일 때 컨티전트 클레임 가격을 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합을 할 수 있다 그랬었는데 반대로 이제 이걸 갖다가 저희가 호황일 때 컨티전트 클레임을 갖다가 구해보고 싶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주식과 채권을 활용해 가지고서 주식이 호황일 때 받을 수 있는 D 플러스라고 하는 금액, 그 다음에 불황일 때 받을 수 있는 D 마이너스라고 하는 금액을 갖다 각각 이용해 가지고서 조합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어떤 포트폴리오로서 컨티전트 클레임을 갖다가 상황에 대한 컨티전트 클레임을 갖다 복제를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주식과 채권의 어떤 컨티전트 클레임 가격인 QS와 QB를 만약에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호황에 대한 어떤 컨티전트 클레임이라고 하는 녀석의 가격은 결국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가격이 될 텐데요. 결국 SQS 플러스 BQB로 표시되는 이것이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 호황에 대한 컨티전트 클레임 가격으로서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슬라이드에서 봤었던 S 값을 갖다가 QS를 곱하게 되면 D 플러스 마이너스 D 마이너스 분의 QS, 이게 이제 말하자면 SQS 값을 저희가 구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드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가 오른쪽 뒤에 붙어 있죠. 마이너스 QB D 마이너스 분자에 있고요. 그 다음 분모에는 D 플러스 마이너스 D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호황에 대한 컨티전트 클레임의 가격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주식과 채권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서 불황에 대응하는 어떤 컨티전트 클레임을 내가 복제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결국 앞에서 했던 거에 반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아까는 이제 호황일 때에 1을 받고 불황일 때에 0을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거꾸로 뒤집어지죠. 그래서 호황일 때 0을 받고 불황일 때 1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식은 S계, 그 다음에 채권은 B계만큼 사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호황일 때 페이오프는 0이었으니까 SD 플러스 플러스 B는 0이 페이오프가 될 거고, 그
그 다음에 이제 불황일 때 페이오프, 말하자면 이제 내가 그 받는 돈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ST 마이너스 플러스 B 했을 때 1을 받도록 그렇게 세팅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식을 통해서 B 값은 마이너스 ST 플러스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 호황일 때 페이오프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황일 때 페이오프는 ST 마이너스 SD 플러스 한 것이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불황일 때 페이오프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게 되면 결국은 S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마이너스 D 플러스 마이너스 D 마이너스 분의 1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에 대해서 B는 D 플러스 마이너스 D 마이너스 분의 D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잡히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서 봤었을 때와 뒤에서 봤었을 때 S와 B의 부호가 좀 반대죠. 아까 이제 그 호황에 대한 컨티넨트 클레임은 사실은 이제 S 값에는 부호가 없었는데 이제 B 값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불황일 땐 거꾸로 S일 때 마이너스가 붙고 B일 때는 플러스가 붙게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요 부호의 값을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D 플러스나 D 마이너스 값이 말하자면은 이제 음의 값이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왜냐면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가격이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 각각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대응시켰던 게 D 플러스 D 마이너스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생각해 본다 그러면 결국은 S나 B나 결국은 값 자체는 이제 플러스인 상태에서 부호가 붙어 있는 쪽이 말하자면은 소위 말하는 공매도를 한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건 채권이건 저희가 이제 빌려다 팔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공매도를 한 대가로 이제 일종의 그 돈을 저희가 받게 되고요. 그렇게 받아들인 돈을 가지고서 다른 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롱숏 트레이딩, 페어 트레이딩 이런 개념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게 되면 불황에 대한 컨티전트 클레임은 결국 주식에 대해서 마이너스 만큼을 이제 저희가 사라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만큼 산다는 것은 공매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빌려다 팔고 주식을 빌려다 팔므로써 불황이 왔었을 때의 내 포지션에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세팅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호황에 대한 불황에 대한 그런 컨티전트 클레임을 저희가 한번 복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황에 대한 컨티넨트 클레임 가격을 갖다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 주식 채권의 이제 컨티넨트 클레임 가격인 QSQB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상태에서는 SQS, BQB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저희가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불황에 대한 컨티넨트 클레임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SQS 플러스 BQB였으니까 결국은 D 플러스 마이너스 D 마이너스 분의 QS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에다가 D 플러스 마이너스 D 마이너스 분의 QB의 D-를 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불황에 대한 컨티전트 클레임 가격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약간 이제 다소 그 금융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 내지는 상식이 좀 없는 게 우리 학생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 매도, 뭐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뭐 차익 매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헷갈릴 것 같긴 한데 이제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주식을 샀을 때 올라가면 호황이오면 플러스가 날 거고 불황이오면 마이너스가 날 거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채권의 경우에는 시간이 흐른 만큼 불황이건 호황이건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자산의 관점에서 주식과 채권에 대한 어떤 페이오프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컨티전트 클레임을 갖다가 말하자면 호황일 때 1 주는 녀석, 불황일 때 1 주는 녀석, 그걸 갖다가 이제 결국은 서로 관련을 짓는 것이 결국 이제 저희가 지난 슬라이드에서 이제 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완전한 자산 시장, 컴플릿 마켓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보통 완전 시장 그럴 때는 이제 보통 거래 비용이 없고 정보가 완전해가지고 모든 상황에 모든 자산에 대해서 가격이 존재하는 그런 시장을 갖다가 보통 완전 시장이라 그럽니다. 예, 근데 이제 내일 비가 올 때의 우산 가격하고 맑을 때의 우산 가격이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럼 이제 오늘의 관점에서 우산의 가격을 갖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내일의 날씨가 맑을 경우와 그다음에 비가 내릴 경우를 각각 다 감안해 가지고서 오늘의 어떤 자산 가격 안에서 그걸 갖다 반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이 결국은 모든 자산, 모든 상황을 다 고려돼 가지고서 시장에 가게 되면 그 가격들이
모든 상황, 모든 자산에 대해 다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완전한 자산 시장이 의미하는 그런 바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일종의 이상적인 상태를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 빚어내는 과정에서 컨티넌트 클레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사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컨티넌트 클레임을 이용해 가지고서 현재와 미래, 그 다음에 자산과 자산의 가격들을 갖다 서로 이제 연결짓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완전 자산 시장이다고 하게 되면 컴플리트 마켓이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N개의 자산, T개의 시점이 있다 그러면 총 NT개의 가격들이 사실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자산 시장이 완전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가격들의 그 균형 상태가 경제가 지닐 수 있는 어떤 최적의 상태일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의심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가격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 가격들이 말하자면 모두 다 이제 균형이 탁 맞는 어떤 그런 일반 균형 상태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그런 상태라고 할 때에 그것이 말하자면 최선이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장의 어떤 자산들, 그리고 이제 모든 상태들이 다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걸 갖다 이제 저희가 일반 균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과연 사회적으로 가장 최적의 상태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 이러한 논의들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리 에스프리 레온 발라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스 경제학자인 발라스가 말하자면 이제 이러한 류의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파이어니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본스나 맹거와는 이제 별도로 말하자면 이제 저희가 어, 일반 균형 이론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모든 경제 요소들이 사실 서로 다 링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 중에 일종의 이제 균형을 갖다가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문제 이제 그렇게 생성된 균형이 어떠한 상태에서 이제 달성이 될 수 있는지, 말하자면은 그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구현이 되어 가지고서 세상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일반적인 균형 상태로서 경제를 갖다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면은 그 일반적인 그 의미에서 그 균형이 작동하여 가지고서 딱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그러한 일종의 전제 조건 같은 것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공부를 갖다가 이제 한 사람이 말하자면 발라스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서 만들어지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 걸까? 라고 이제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발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스위스 로잔에 저기 경제학 교수로 계셨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있었던 파레토, 이제 빌프레드 파레토와 함께 이제 로잔학파라고 하는 걸 갖다 이제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그 경제에 대한 어떤 좀 수리적인 분석,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고 했었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이제 수리적인 어떤 아이디어들로서 이제 논증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업적을 세운 것이 바로 이제 발라스의 이제 어떤 공헌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빌프레드 파레토라든지 이제 레온 발라스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만은 후생 경제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리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파레토 최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통 이제 파레토 옵티말 내지 이제 파레토 에피션트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파레토 최적 그러면 이제 다른 어떤 후생 손실, 다른 이의 어떤 후생 손실이 없이 어떤 추가적인 개선이 불가능한 어떤 일종의 그런 상태를 갖다 파레토 최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그 파레토 효율의 관점에서 만약에 이제 시장의 메커니즘이 작용해 가지고서 어떤 균형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균형은 시장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균형으로서 그 자체로 파레토 최적을 달성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후생 경제학의 제1 정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그냥 막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가상적인 상태죠. 완전한 시장. 아까 말씀드린 모든 상태, 모든 가격이 다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재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정보가 다 이제 오픈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완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이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 불포화 만족. 말하자면 이제 내가, 내 컨섬션이 커질수록, 내 부가 커질수록 내가 이제 유틸리티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통, 불포화 만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불포화 만족과 외부성이 없다는 어떤 그런 환경 하에서 이 파레토 최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어진 어떤 조건 하에서 경제가 이제 작동하게 되면 결국은 완전 시장에서 만들어진 모든 일단 일련의 가격들이 사실상 그 자체로서 파레토 최적으로서 이제 어떤 최선의 상태를 갖다가 이제 보장한다고 하는 게 이제 파레토 최적이 의미하는 그런 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후생 경제학의 제1정리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배우는 금융, 재무 경제학이 사회 후생을 갖다 빚어내는 과정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시사하는 어떤 한 가지 키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결국은 이제 시장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여서 가격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야지만이 사실은 사회적인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논리가 이제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시장을 갖다가 시장의 어떤 시장 원리가 시장의 어떤 작용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게 여러 가지 규제나 제도들의 어떤 제약들을 풀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정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후생 경제학의 제2 정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제 파레토 최적 내지 이제 파레토 균형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그들끼리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경쟁적 균형 상태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초기 조건에 따라 가지고서 시장의 메커니즘이 작용해서 빚어낸 어떤 균형 상태 내지는 파레토 최적 상태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파레토 최적 상태는 각각의 상태 자체로서는 사실은 사회적인 의미의 어떤 후생을 맥시마이즈한 어떤 나름의 균형입니다만은, 그 균형과 균형을 갖다가 나란히 놓고 본다고 했었을 때에 말하자면은 특정 균형들은 외부의 영향이 주어져야지만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균형도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초기 조건이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는 초기 조건 하에서 시장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러한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주어지기는 하나가 주어졌겠지만은 만약에 좀 더 다르게 어떤 초기에 어떤 부존 자원이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러한 세계에서 만들어진 균형은 또 다른 균형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그런 파레토 최적이 만들어낸 균형들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컨대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인 독점으로 흘러가 버렸다. 이제 만약 그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사실은 경쟁에 좀 더 친화적인 어떤 경쟁 친화적인 어떤 운영을 갖다 해가지고서 독점을 갖다 해소를 시켜버리게 된다 그러면, 원래의 상태에서 말하자면 독점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이 세팅 하에서는 최적의 상태였을 수 있어도, 만약에 이제 외부에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개입하거나 하여 가지고서 독점을 파괴했다고 한다면은 새롭게 형성되는 균형 그 균형도 결국은 나름대로의 파레토 최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문제 내지 이제 정책이 어떤 작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포인트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금융의 관점에서 이제 다시 후생 경제학의 제2 정리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결국은 초기의 부존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초기의 어떤 세팅이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 그 자체로서 이것이 수정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정치라고 하는 요소가 개입해서 뭐 예컨대 부의 재분배를 이룬다거나 뭐 혹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초기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일련의 어떤 시도들을 이제 정부가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이제 그런 과정에서 빠르게 균형을 찾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금융이 가지고 있는 가격 발견의 기능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는 금융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격 발견의 기능이라고 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서 사회적인 후생을 극대화하는 어떤 그런 기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파레토 최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이제 수리적으로 개념화했던 어떤 그런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파레토 최적을 향해 가지고서 이제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개인들이 이제 자기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어떤 일련의 그런 경쟁들 혹은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사회 전체의 구성이 극대화되는 어떤 과정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파레토 최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개념화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정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후생이 극대화되는 어떤 이상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초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엔다우먼트의 의존적인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사실 만들어질 수 있는 균형 상태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다양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외부에서 어떤 그 익스터널리티로서 작용해 가지고서 새로운 균형으로서 이제 말하자면은 사회를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재무경제학을 하는 사람들, 금융을 보는 사람들이 가격 발견을 빨리빨리 하게 해가지고서 이제 말하자면은 빠른 속도로 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후생이 극대화된 데 있어 가지고서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이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갖다가 찾아내고 발견하고 없애는 어떤 그런 일련의 제안들과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서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금융이 작용하는 것이 어떤 경로가 있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금융이 이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의 어떤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단기간에 한 번에 짠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재분배 정책이 실행되었다. 말하자면 일종의 누진세 같은 것이 이제 작용해 가지고서 고액 연봉자들이나 고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이렇게 사회의 어떤 디자인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거기서부터 흘러 들어오는 이제 세금들이 있을 거고요. 그것이 이제 다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재분배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재화들이 가격이 결국은 변화해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앞서서 배웠었던 컨티뉴드 클레임이라고 하는 가격, 그 가상의 어떤 증권을 통해 가지고서 결국은 각각의 상태, 각각의 시점에 대한 가격들을 갖다가 발견하게 함으로써 이 시장을 갖다가 완전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논의가 길고 추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앞서 배웠던 어떤 에로드블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다양한 재화들이 다양한 시간과 다양한 어떤 상태 속에서 각각의 가격을 갖다가 발견해낼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러한 연역의 도구로서 에로드블 시큐리티에 대한 개념을 소개를 해드렸고, 이것이 말하자면 탁상 공론 내지는 어떤 머릿속에서의 망상이 아니라 결국은 과거에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했었던 후생의 개념에서 봤었을 때의 후생 경제학의 제1정리와 제2정리에 부합하여서 결국은 시장의 원리가 결국은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과정에 기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봤던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쉬고 두 번째 세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